안녕하세요. 책 기준 날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치유해주기도 하는 인간관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는 부모와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 설정된 포지션과 그 관계망 안에서 배운 대처 방식은 한 인간의 발달 과정과 성인이 된 이후 만들어가게 될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자신감을 키워주고 삶의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견고한 토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짐처럼 느껴지는 고통, 상처, 갈등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과 얽혀있는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 및 주변 가족과의 관계 문제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간관계의 잘못된 패턴은 이 가족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지키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족에서부터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보다 나를 돌보며 건강하게 잘 기능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확실하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신건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우리를 치유해주기도 한다. 인간관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준다.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가 수명을 늘려주며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암이나 심장병, 우울증, 불안, 중독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의 건강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고 가능하면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모든 유형의 관계에 해당하지만 가족 관계만큼 인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없다. 가족 관계는 심리치료실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논의하고 싶어하는 주제다. 심리치료사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과 우정을 비롯한 많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다수는 가족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 사람들은 다 가족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그렇다. 상담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 하나는 그런 감정을 처음 느끼게 한 사람은 누구였나?다. 일반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가정에서 처음 경험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렇듯 가족과 관계를 맺는 방식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대체로 닮아 있다. 가족 관계는 가장 흔한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다. 이유를 꼽자면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을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함께 보내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겠다. 가정에서 만나는 어른은 생후 몇 년 동안 최초의 선생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배우다가 관점이나 전통 생활 방식이 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긴장감과 억울함이 들 것이다. 또 이유를 밝히자면 어린 시절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되도록 허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어른이 되어서야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
남이 만든 틀에서 남의 말만 듣고 자란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어린 시절은 지금의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행동만 뽑아 취할 수는 없다. 행동의 패턴은 의식적으로 바꾸려 하기 전까지는 쉽게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가족의 성향은 우리를 속여 가족의 규범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두 부모가 모두 개입된 부모, 자녀 관계 역학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 배우자가 육아를 돕고자 할 때 그들은 다른 성인이 육아에 개입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물론 완벽한 아동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가 바로 가족관계일 수 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바꾸거나 개선하고 싶어 한다. 특히 부모나 형제 자매,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 사촌들 같은 가족과의 관계가 그 대상이다. 또 다른 아픈 관계는 시가, 처가 식구들이나 재혼가정 구성원들과의 관계다. 성인이 된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도 이에 해당한다. 게다가 가족관계는 친구관계나 연인관계 같은 타인의 관계를 좌우한다. 관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종종 그 해답이 가족관계에도 적용 가능한지 묻는다. 당연히 가능하다. 물론 일반적인 지식을 가족관계에 적용하는 건 어렵다. 모든 가정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예외를 두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실수는 금물이다. 누구도 자신을 학대하게 두지 말자. 여러분은 가정에서 목격했거나 견뎌왔던 것들을 직면하는 일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때때로 가족의 규범이 손상되는 게 싫어 문제를 회피하고 경시했다. 종종 사람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가족을 떠나야 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가정에서의 경험에 솔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가족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수많은 선택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의도가 명백한 대화는 거칠더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타인의 불량한 행동을 참아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당신의 인내심과 자비심, 불량한 행동의 공격성 정도에 달려있다. 역기능이란 단지 학대나 방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험담, 건강하지 못한 시가, 처가관계, 의절, 물질을 남용하는 가족을 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문화는 우리의 가족관에 영향을 준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관습에 반기를 들거나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 문화적 가치를 거스르는 것으로 여긴다. 성인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가정에 존재하는 기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는 일이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를 돌보는 일, 자격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도 거기에 포함된다. 가족 문화를 깨지 않고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창조해낼 힘이 여러분에게는 있다. 공격적인 방법 말고 그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가족 관계다. 상처는 깊고 기대는 넘친다. 가족이 정말 역기능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다. 다만 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낼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다. 힘들어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어라. 나는 당신이 해낼 수 있음을 안다. 많은 이들을 목격했고 나 자신도 해냈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건강한 가족관계는 당신에게 달렸다.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삶을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만일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라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쪽의 길만 통제할 수 있다. 반대쪽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이쪽 길의 잔디를 깎게 하거나 쓰레기를 줍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관계 내에서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다. 그래야 변화의 의지나 의향이 없는 이들과도 공존할 수 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은 내고가 아니다. 우리는 상대를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 수 없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이는 포기와는 다르다. 이미 존재하는 것에 순응하며 자신의 평화를 찾는 것이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난다. 수용은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중학생 때였다. 학기 초에 선생님은 교실 내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도 끼어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처음에 한 생각은 다들 교실에서 싸우기 바쁘겠군 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1년 내내 소란이 일어난 건 단 한 번뿐이었다. 아이는 아무리 싸워도 어른이 말려줄 거라고 기대한다. 싸워도 신경 쓰지 않겠다고 선생님이 말했을 때 우리는 과연 혼란에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 괜찮은 건지 고민에 빠졌다. 중학생은 말려도 싸우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선생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행동을 개선할 기회를 주었다. 어떻게 달라지라고 지시하지 마라. 스스로 달라질 기회를 주어라. 수치심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아이에게 긍정적인 훈육 대신 창피를 주면 공격성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이든 어린이든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은 상대의 자존감을 꺾고 부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사실 뚱뚱하다고 조롱하면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는 흔하다. 따라서 수치심 유발은 목적이 무엇이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영화 풀메탈 재킷에는 뚱뚱한 몸과 낮은 지능 때문에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조롱당하는 훈련병이 등장한다. 이런 조롱은 결국 정신적 붕괴로 이어지고 살인과 자살을 불러온다. 더 나은 군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상사가 의도했던 목표는 확실히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치심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다만 자신을 끔찍하게 느끼도록 만들 뿐이다. 사람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벽을 마주하고 있는지,
내면에 어떤 장애물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누군가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건 스스로 변화할 기회를 막는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계속 힘들게 싸우는 사람이 많다.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대가 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당신은 상대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고 상대에 대한 요구치를 다시 정하며 힘들지만 관계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대화를 솔직하게 나눠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설사 다른 누구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변화는 되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냥 달라진 척할 뿐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이 자신에게 원하는 바를 자신도 원하는 척 연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그게 당신의 엄마든 아빠든 형제자매든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권리가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와 싸우는 일은 그만둘 필요가 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전략. 직접 나서서 돕기 대 알아서 하게 놔두기.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는 직접 나서서 돕는 것과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도와주는 건 해롭지 않지만 알아서 하게 놔두는 건 해로울 수 있다. 다음은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불러오는 사례들이다. 나쁜 선택을 해도 봐준다. 문제가 있어도 못 본 척 해준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준다. 스스로 해결하게 놔두지 않고 대신 답을 찾아준다.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자원을 제공해준다. 상대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를 감싸게 놔두지 않는다. 사람들을 도울 때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는다. 거리를 둬서 대처하는 전략.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면, 그리고 관계를 끝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거리를 두는 것은 전략적 행동이다. 그 시작은 상대에게 자신을 이용할 기회를 덜 주는 것이다. 엮이는 가정에서 개인 공간을 요구하는 경우 결과는 두 가지다. 요구가 받아들여지거나 관계가 손상되거나 과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떠올려 보면 식구 중 당신의 요구에 논의를 걸어올 사람은 누구일지, 직접 설명하지 않고 공간을 차지해도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그 상대와는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 상대를 만나면 에너지가 고갈된다. 상대와 함께 있으면 쉽게 좌절감이 들거나 걸핏하면 화가 난다. 바운더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상대 앞에서 본래의 내 모습을 보이는 게 편치 않다. 서로 인생의 계절이 다르다. 우선 고려해야 할 문제와 관심사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식물에 관심이 생겼다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친구들이 전부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게 불편해질 것이다. 잠시 멀어져서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 하지만 거리를 둔답시고 무시하면 안 된다. 두 경우 모두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같지만 무시는 수동적이며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거리두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상대의 전화를 곧바로 받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넘겼다가 통화할 기분이 되었을 때 전화를 건다. 대화 중 편치 않은 주제는 피한다. 초대를 받았을 때 곧장 거절한다. 인생의 어떤 부분에 참여해달라고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무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꾸하지 않는다. 아예 멀리한다. 뭔가를 부탁해오면 애둘러 거절한다. 상대와 거리를 두면 상대가 그 바운더리를 존중해주는 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물론 바운더리를 존중해주지 않는 상대와의 폭력적인 관계라면 거리두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래도 유지하고 싶다면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역할에 변화를 준다. 사람들이 당신을 특정 방식으로 대한다고 계속 그렇게 지낼 필요는 없다. 현재에 맞춰 역할의 변화를 줄 수 있다. 한때 책임을 도맡았다고 해서 늘 책임을 도맡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늘 조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 말고 진짜 당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역할의 변화를 주려면 가족들 사이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찾아라. 처음에는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들 놀랄 것이다. 하지만 그냥 놀라게 둬라. 당신이 지금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에 맞지 않는 예전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마라.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온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당신에게 거슬리게 굴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요청하는 일도 포함된다. 상대가 바뀌려 하지 않는다면 그를 대하는 당신의 반응을 바꾸면 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달갑지 않은 행동에 과거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떠올려보라. 그리고 조금 다르게 대처해보라. 익숙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게 이상적일지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방식을 찾아 다르게 반응하라. 당연히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괜찮은 척할 필요 없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바뀌려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변화를 시도할지 말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이때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통제력 밖의 일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정 문제의 행동을 해결하느냐 마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필요한 관계라는 이유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겠다면 상대를 대하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살면서 맺는 관계는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이후의 모든 관계는 선택이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으라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애써 바꾸지 않는다면 매번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어떤 관계든 나는 이 관계를 지속하기로 한다. 나는 억지로 잡혀있지 않고 무기력하지도 않다. 선택은 내가 한다. 가족끼리는 학대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무슨 일 때문에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가족관계라도 해를 끼칠 수 있다. 어쩌면 특정 가족 구성원과
사랑하는 관계로 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되 거리를 두는 것일 수 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다. 복잡하기는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사랑은 동사라는 걸 기억하라. 관계를 지속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관계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없이는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다면 관계를 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 심리치료사로서 나는 사람들이 가족과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다가 우울과 불안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끊거나 그 관계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관계를 고수한다. 따라서 관계를 그만 끊고 싶어졌다면 그동안 이미 관계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억하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아줄 필요는 없다. 시간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계속할 필요도 없다. 건강한 관계란 사랑과 상호 존중, 친밀감의 뿌리를 둔 관계다. 자신에게 물어보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관계가 과연 득이 되는가? 의절이라는 방법. 한 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과 유대관계를 끊는 것을 의절이라고 한다. 의절은 생각보다 흔하다. 잠시 멈추는 의미로 단기간 이루어지기도 하고 화해할 계획이 없어 장기간 이어지기도 한다. 의절의 유형은 두 가지로 의도적인 감정적 분리와 모든 접촉을 중단하는 물리적 분리가 그것이다. 때로 갑작스럽다고 느껴지지만 의절은 대체로 관계를 끊는 사람이 더는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년간 비판과 의견 차이, 불신, 혼란, 트라우마가 쌓여 있다가 드러나는 결과다. 가족의 분열은 가족의 서사나 이미지를 애써 관리해온 이에게는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다. 의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6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는 관계 문제. 2. 이혼으로 인한 분노와 적대감, 한쪽 부모를 택해야 하는 내적 갈등. 3. 빚, 상속 등 금전 다툼. 4. 욕구 불만, 반복되는 바운더리 침해. 5. 신념과 생활 방식, 가치관의 차이. 6. 인척과의 지속적인 갈등. 예를 들어 모녀 사이에 의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다. 이혼한 엄마는 자녀들과 의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의절 이후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감정은 죄책감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 당연하다. 가족으로 인해 트라우마와 학대, 역기능을 견디는 이도 예외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는 이가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마음의 갈등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에게 자신의 결정은 정당하다. 의절 이후 죄책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순간들은 다음과 같다. 명절 연휴에, 생일에, 꿈을 꿨을 때, 옛날 가족 사진을 볼 때, 기일이나 가족 행사 때, 이상적인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으로 주변을 본다.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왜 가족 관계를 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얼마나 참고 견뎌야 하는지 누가 대신 결정할 수 없다. 어려운 가족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완벽한 가족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해로운 가족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다. 모든 식구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관계를 갖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 자신의 속마음을 밝혀도 괜찮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다른 가족과 달라도 괜찮다. 피를 나눈 사람만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의절. 가족 중 한 사람과 관계를 끝내면 다른 가족들이 당황하고 창피하게 여길 수 있다. 또 가정 내 역기능이 강조되고 비밀과 갈등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이 싫을 수 있다. 가족 관계는 무언의 규칙에 있어서 종종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을 제한해 자신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대부분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고 당신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족 관계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당신의 행복이 그 결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업자가 내 돈을 훔쳤다고 해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시겠어요? 만일 제가 누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면 신고라고 하지 그 사람이랑 잘 지내보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비밀을 친구가 떠벌리고 다녀도 그 친구랑 계속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겠어요? 원치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방법.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엮이는 경우가 있다. 다른 가족이 그 사람과 잘 지낼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모와 관계를 끊었는데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해야 한다면 축하 자리에 고모와 함께 참석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그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시도해보자. 참을 만하다면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넨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한다. 그 사람과 억지로 이야기하게 만들지 말라고 다른 식구들에게 경고한다. 특정인이 참석할 예정이라면 행사에 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내게 행사한 폭력이 어떤 유형이었는지에 따라 다시 마주치는 일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경우 정신적, 감정적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한다. 자신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파악하라.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라.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난다는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인 행동에 연루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미 위험한 상태다. 위험을 감지했다면 대책을 세워 자신을 보호하라. 인연을 끊은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를 허용해야 할까? 관계를 끊는 일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대상과 관계 있는 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책임에는 자녀가 누구와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도 포함된다. 그 결정은 당신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다음은 자녀와 그 사람의 관계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질문들이다. 그 사람은 나와 관계를 끊기 전부터 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자녀에게 나와 있었던 문제를 발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자녀가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아도 내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가? 그 사람이 내 자녀와 함께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가? 나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나한테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내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세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하고 잘 지내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 대해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제 생각대로 할게요. 지금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가족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 그들의 경험을 축소하지 않는다.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당신의 몫이 아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끝까지 참고 감내하라고 말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게 좋다. 관계를 개선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 그들에게 어떤 관계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그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비판받을 걱정 없이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한다. 중요한 건 설사 당신의 이야기와는 다르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지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므로 매번 적절한 충고를 할 수는 없다. 당신이라면 다르게 대처할 것이고 그 대처법이 아무리 더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상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감정은 복잡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다. 당신이 만일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혼란스러운 가족 관계를 판단할 기준이 당신에게는 없다. 잘 될 거야 하며 헛된 희망을 품게 하지 않는다.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잘 될 거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되길 바랄 뿐이다.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괜찮다. 필요한 게 뭔지 상대에게 솔직하게 물어본다. 상대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어라. 그렇게 하면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가 청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느라 쓸데없이 혼자 바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 지은이는 원정미, 발행은 서사원입니다. 크든 작든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고스란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일상에서 불쑥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어렸을 적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남편, 아이에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책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저자가 이를 악물고 자신의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고부 갈등, 부부싸움이 잦았던 집에서 자란 저자는 감정 표현에 서툴러 결혼 후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했고 어디서나 사랑받는 딸을 칭찬하는 대신 다그치고 엄하게 혼냈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가정, 서로를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완벽한 가정을 꿈꿨으나 결국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가족을 대하는 본인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는 상담학과 미술치료를 공부하며 자신의 내면에 한 발짝 깊숙이 다가갔고 자신의 내면 아이와 화해하며 본인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유년 시절의 상처와 화해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관계들도 좋아지게 됩니다. 억압된 욕구, 아물지 않은 상처를 돌봐야만 지금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상처는 그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 체감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마음속에 결핍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모양의 상처가 있는지, 나의 상처를 엉뚱한 누군가에게 쏟아내지는 않는지 내밀히 들여다보고 내 가족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죽고 싶었어. 시장 골목을 돌아 나오는 어렸을 적 우리 집 골목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쌍문동 골목과 닮아 있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담벼락과 대문들, 그 대문들을 열면 작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쪽 구석엔 어머니가 빨래판에 나무 방망이를 들고 빨래하던 작은 스토카가 있었다. 그렇게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열면 나오는 마루. 나는 그 마루 앞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또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분위기를 살폈다. 혹시나 했던 의심은 역시나가 되었다. 방문 밖으로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성이 오갔다.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어른들 사이에 냉기가 드디어 터진 것이다. 저녁에 아버지가 오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겠지. 이번엔 얼마나 갈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그동안 또 쥐쥐군듯이 살아야 한다. 나는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정말 지긋지긋했다. 도대체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 아니, 끝이 있기는 한 걸까? 매일이 살얼음판이었던 집에서 나는 죽고 싶었다. 그러나 밖에서 보면 우리 집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였다.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하지도 않았고 부모님 모두 술, 외도, 도박, 사치 등과는 거리가 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이었다. 나는 1980년대 가정 대부분이 그랬듯 다른 아이들만큼 혼나고 맞으며 자란다 생각했다. 다른 집들도 우리 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줄 알았다. 그러나 몇 살 더 먹고 나니 우리 집이 유독 할머니와 어머니의 고부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그 고부 갈등으로 인해 부모님의 부부싸움 또한 잦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잘 곳도 있고
배고프지도 않았지만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웠다. 부모님은 원래 집터위에 새로 3층 건물을 올렸다.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는 듯했지만 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바닥을 내려다보며 여기서 떨어지면 단번에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유 없이 자주 배가 아팠고 어딜 가나 불안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었다. 이런 증상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겪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미국에서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 소아 청소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심리학 교수 린지 씨 깁슨의 감정이 서툰 어른들 때문에 아팠던 당신을 위한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 외로운 경험이다. 이런 부모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인다. 평범하게 행동하면서 자녀의 신체적 건강을 돌보고 식사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하지만 자녀와 확실한 정서적 유대를 맺지 않으므로 진정으로 안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버린다. 그랬다. 나는 가정에서 정서적 유대와 안도감, 사랑받는 느낌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부모는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지금은 교내 체벌이 많이 사라졌지만 내가 어렸을 때 선생님은 부모보다 더 권위 있는 존재였고 선생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곧 법이었다. 학생들은 대걸레 자루에 엉덩이를 맞기도 단체로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의자를 든 채 1시간씩 벌을 받기도 했다.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학교에서도 늘 긴장했고 불안을 느꼈다. 마음 편하게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불안과 우울을 숱하게 반복하는 사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먹고 살기 바빴던 부모님과 본인들 문제만으로도 벅찬 어른들 사이에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였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함께 사는 가족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지? 내가 진짜 딸이 맞기는 한 거야. 나는 소공료를 읽으며 주인공 사라처럼 언젠가 진짜 부모님이 나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곤 했다. 세월이 흘러 나도 부모가 되었고 심리치료사가 되었다. 이제는 안다. 부모님은 그들의 방식대로 나와 오빠를 사랑했다. 그 방식이라는 것은 당신들의 부모에게 체득한 것이었고 그것은 때론 냉정하고 가혹했다. 심리치료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부모님은 심각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한국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는 학대받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들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내 부모님의 어린 시절은 유독 혹독했다. 부모님은 본인이 경험하고 체득한 방식으로 우리를 키웠다.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용납으로 양육하기보다 재벌, 엄포, 협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켰다. 상담학을 공부하고 나서야 그 시절 너무나 무섭고 매서웠던 부모님의 체벌, 엄포, 협박은 겁 많고 소심한 개들이 더 짙고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미숙한 방어 기제라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 내면의 감춰진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나를 혼내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일어났어야 하는 일의 부재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성인이 되고서도 내 마음속 혼란은 잠들지 않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며 괴로워했다. 심한 학대를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도대체 왜 이런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인 것은 아닌지 자책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가족치료사 인턴을 하던 도중 트라우마 훈련 과정에서 교수님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트라우마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안정도 필요하겠지만 정서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안정된 애착과 건강한 유대감과 소통이다. 가정 안에서의 따뜻한 애정, 가족 간의 존중과 소통이 우리 집에는 없었다. 한마디로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괴롭고 아팠던 것은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트라우마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베셀 반 데어 콜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어린 시절의 학대와 불안정 애착의 위험성을 알렸다. 그는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느껴야만 하는 사랑받는 느낌, 안전하다는 느낌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성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고 안정된 관계를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세상과 타인을 향한 믿음과 안정에 대한 뇌회로가 형성되는 대신 의심, 경계, 불안, 불신에 대한 뇌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정서적 부재와 방임은 성폭력이나 신체적 학대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면 재난이나 사건 같은 큰 일회성 사건만 떠올린다. 그러나 개인의 존재와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지속적인 행위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생각보다 더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나 또한 내가 트라우마를 가진 줄도 모르고 성장했다. 내 안의 내면 아이를 만나다. 내 아이의 7살이 미운 이유. 우리 희진이 있어. 희진이 좀 바꿔봐. 어쩜 우리 희진이는 천재인가 봐. 못하는 게 없네.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똘똘하니? 온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희진이를 찾는다. 그 모습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왠지 씁쓸하다. 내 딸이 사랑받으면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기분이 이상하다. 나는 왠지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내 육아가 힘들고 부부관계가 힘든 것은 내면이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어른인 척, 성숙한 척, 옳은 척 흉내내는 어린아이였다. 진짜 어른은 부모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아이의 마음을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아이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늘 내 자존심과 체면이 먼저였다. 얼마 전 오은영 박사가 한 강의에서 육아를 너무 비장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비장하게 하면 부모 노릇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비장한 육아는 부모의 욕심과 통제로 점철된 육아다.
19년 전에 내가 그랬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과 축복을 아이에게 쏟아주리라. 재고로 행복하게 사랑받는 완벽한 아이로 키우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비장한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딸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미운 7살이 되자 정말로 이유 없이 미워지기 시작했다. 딸아이는 그 또래가 을에 그러듯이 장난치고 말썽을 부리고 말대꾸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였다. 그러나 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관련 공부를 하고 육아서를 읽어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있던 내 부모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아이와 함께 웃고 놀아주는 시간보다 벌 세우고 윽박 지르는 시간이 늘었고 냉정하게 대하기도 했다. 그렇게 엄하게 혼내고 난 후 잠든 아이를 보면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나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다. 나는 대체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운 걸까? 길고 긴 고민의 끝에 나는 내 속의 진짜 감정을 찾아냈다. 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주한 나의 진짜 마음은 딸아이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화가 나는 것이었다. 내가 딸아이 나이였을 때는 집에서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딸아이는 어딜 가나 모든 이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이 미웠던 거다. 딸은 양쪽 집안의 첫 손녀였고 우리 부부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첫 번째 아이였다. 그래서 어딜 가든 예쁨과 관심을 받았다. 그런 딸을 보며 나의 내면 아이가 질투심을 느끼고 있으니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충족되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한 심리적 자아가 있다. 이를 내면 아이라고 한다. 부모의 올바르지 못한 양육 태도나 환경으로 인한 소외, 단절, 고립을 겪으며 충분히 자라지 못한 심리적 자아, 내면의 인격이다.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있지 않더라도 충분한 애정이나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면 아이는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내면 아이가 잘 성장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성적 판단은 마비되고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려는 욕구만 커지게 된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정서적 결핍을 경험한 부모일수록 내면 아이의 모습이 두드러져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신도 받아보지 못한 정서적 충족감을 자녀에게 베풀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가까운 사이의 관계가 더 어렵다. 결혼 전부터 절대로 내 부모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나는 칭찬에 인색했고 꽤 무심했다.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말투로 이야기하고 그들과 같은 눈빛으로 내 아이를 쳐다보았다.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인풋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아웃풋되는 것에 절망했다. 육아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마음을 돌보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고생은 당연했다. 사랑은 받아보고 경험한 자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절절히 느꼈다. 부모의 사랑을 느껴본 적 없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냐며
교회에서 기도하며 매번 울부짖었다. 절망스러웠다. 수유 때문에 2시간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보다 혼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아이를 안고 볼일을 보는 것보다 아파서 우는 아이를 안고 함께 밤을 세우는 것보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내 손을 내리는 게 더 힘들었다. 아이를 가르칠 때마다 너 바보야, 왜 이런 것도 못해?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 않기에 얼굴을 붉히며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이들의 쓸데없는 제잘거림이나 징징거림을 인내로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다. 나와 기질이 다른 아이는 달라서 당황스러웠고 날 닮은 아이는 나의 단점까지 보여 답답하고 한심했다. 정말 누구 하나도 내 맘같이 되지 않았다. 내 상태와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다 쏟아낸 다음 또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사과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누군가 아동학대에 대물림은 오중 추돌사고 같다는 말을 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사고로 뒤에서 갑자기 밀어붙인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에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 같다고. 정말 그랬다. 나는 아이들을 들이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 잠자던 분노와 내재된 부모의 모습들이 불같이 튀어나와 아이들을 들이받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참아야 했다. 이것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다. 내게 상처를 준 부모와 화해할 수 있을까? 공감도 능력이다. 어머니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사랑하는 우리 예쁜 딸이네. 응? 갑자기 웬 예쁜 딸? 너 키우면서 한 번도 예쁘다, 사랑한단 말을 못해줘서 이제라도 하려고. 어머니의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40이 넘어서도 나는 어머니에게 그 소리가 듣고 싶었나 보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조건 없는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많은 자녀가 상처를 준 부모와 화해하고 싶어 한다. 이제라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나 또한 어린 시절에는 말하지 못했던 나의 상처와 아픔을 성인이 된 이후에 표현한 적이 많았다. 늦게나마 내 상처와 아픔을 절절히 말하면 부모님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응은 매우 상반되었다.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어머니는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다는 어머니는 그 한을 50이 넘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것으로 풀었다. 검정고시를 치고 전문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고 후에 대학원까지 진학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상처받고 아팠다는 말에 나도 그때는 힘들고 죽고 싶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어머니는 아동 발달과 아동 심리를 공부한 뒤 오빠와 나에게 무척이나 미안해했다. 어머니는 직접 공부를 하며 그 당시 한없이 무기력했던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이후 어머니는 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눈물로 사과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내 마음도 눈 녹듯 녹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 앞에서 울고 소리치며 어린아이였던 나와 오빠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더 이상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에게 소리치면 칠수록 내 마음만 괴로웠기 때문이다. 대신 아버지를 다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모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바꾼 것이다. 부모-자녀 관계를 천륜이라 하며 끊을 수 없다고 하지만 많은 정신질환이 어린 시절 부모와 어긋난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성숙하고 인격이 훌륭한 어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김혜남 박사는 오늘을 산다는 것에서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것은 능력이자 실력이라고 말했다. 공감 능력이 없는 부모를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다. 성인과 어른은 다르다. 어른은 몸이 자라고 스스로 돈을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른이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의 경험과 지식은 매우 한정적이고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인 존재일 뿐이다.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해야 타인을 포용할 수 있다. 부모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 자신의 최선이 자녀에게는 최선이 아니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본인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많이 아팠을 어린 자녀의 마음과 상처를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부모가 성숙한 부모다. 성숙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 능력 그리고 포용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변을 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이 부모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공감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에 가족 관계가 틀어지기 쉽고 틀어진 관계는 잘 회복되지 않는다. 공감 능력의 부재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과, 또한 부재하게 됨으로 각자가 곧도는 가족이 되고 그들의 생각은 평행선을 달린다. 나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인간관계가 다 내 맘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의 간절함이나 진정성과 상관없이 상대의 반응과 마음은 그의 선택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면은 아직 덜 성장했을 수 있다. 흘러간 세월의 무게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진 사람들은 가족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덕분에 나는 마침내 어머니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 당시 본인의 최선이 자식들에게는 최선이 아니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도 무척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수반되었기에 우리는 화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여전히 화해하지 못했다. 그저 마음으로 용서했을 뿐이다. 용서는 내가 받은 상처를 상대에게 갚지 않는 마음이자 더 이상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지
상대에게 무한한 자비나 포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복수심, 분노, 우울,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늘 내재한다. 이것은 마치 스스로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비슷하기에 오래 품을수록 내 삶만 피폐해질 뿐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데 상처받는 사람만 스스로를 괴롭히며 사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꼭 필요했다. 이제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되갚음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 당시 부모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부록이 넘어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부모님을 용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 마음속 억눌린 감정들을 마주하고 부모가 된 나조차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세월이라는 약과 함께 심리적 거리가 필요했다. 이처럼 누군가를 제대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심으로 되지 않는 용서를 하려고 애쓰거나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화해는 혼자 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한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다른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용서는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으로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화해는 상대방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굳이 화목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용서가 곧 화해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상대가 무엇을 해도 온전히 포용하는 바다와 같은 아량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함께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아직도 쓰라리고 아픈데 여전히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는 부모를 100% 품기란 쉽지 않다. 두 번째 방법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화해도 서로의 갈등을 인정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독불장군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부모와 화해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의 실망만 커지고 아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신중히 해야 한다. 섣부른 화해 시도는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감정의 골을 더 깊어지게 할 수도 있다. 부모가 지금 나와 손뼉을 마주칠 의사가 없다면 적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표현하지 못한 상처와 아픔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되 그것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내면의 회복을 위해서 그 마음을 건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부모가 내 마음을 받아주고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욕심은 조금 내려놓자.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마음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화해보다 나의 회복이 먼저다. 부모와의 화해에 번번이 실패하고 관계만 더 나빠졌다면 서로 간에 용서하고 화해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화해와 소통은 사실 쉽지 않다. 어쩌면 각자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만남과 대화는 오히려 서로의 갈등만 더 키우고 상처만 남기게 된다. 서로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이때는 서로가 더 상처 주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나이가 든 부모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 간혹 어떤 계기로 자기 성찰을 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이는 드문 일이다. 부모들은 그 당시 자식을 사랑했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자신들의 진심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과의 화해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종종 마음으로 용서되지 않는 부모를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 지나치게 에너지 낭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실망과 상처만 커지기 때문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일에 목매기보다 나를 진정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곁에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내면의 성장을 막게 두어서는 안 된다. 상처를 준 부모에게 사과받거나 화해하는 데 몰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집중하자. 본인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과거에 묶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내 부모와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인격적인 성장을 하는 것만이 결핍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모와 자식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관계다. 하지만 그 수준이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해서 너무 안달내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결국 인간관계의 한 형태일 뿐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이고 한쪽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 대신 그 관계에 얽매여 다른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거나 내 삶이 침몰하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내 마음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기에 달려있고 그것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가족이지만 타인입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